예, 금요일마다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주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또 조회수를 만들어주고 계셔서 두 분에게 뜬금없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부담도 드리고 하면서 시작을 해볼 건데 근데 시장 분위기는 별로 훈훈하지 못합니다. 불행하게. 지금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탄핵 가결이 된 상황에서는 못했잖아요. 그랬나요? 그렇죠. 네. 요즘 하도 변동폭이 크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분위기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네. 네, 점점 분위기는 더안 식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이제 탄핵 가결은 됐고, 그렇죠. 이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탄핵이 세 번째잖아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니까 앞서 두 번째 경험은 어땠는지 한번 좀 기억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소장님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3번 있었죠. 3번. 네, 이번이 세 번째죠. 첫 번째가 2004년 봄입니다. 2004년 그렇죠. 봄 제가 네. 기억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그렇죠. 그때 분위기를 보자면 이제 집값이 2002년 월드컵 하고 이제 침체에서 벗어나서 IMF 외환 위기를 빠지면서 이제 쭉쭉 올라가는 시절입니다. 2003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2004년 이제 유일하게 조정이 되는 구간이었는데 이게 탄핵하고 맞물렸는데 사실은 탄핵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들 때문에 조정되긴 했는데 그때 분위기를 살펴보면 탄핵 반대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랬죠. 국민의 한 70% 이상이 야 이게 무슨 탄핵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네. 반대를 했고 헌재 결정도 나왔는데 그때도 헌재가 보수가 더 많았거든요. 재판관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크게 뭐 잠깐 2달 정도 요동이라기보다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다가 그냥 끝나버린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이유가 이제 저희 애들이 좀 어렸습니다. 꼬맹이여가지고 또 제가 철이 없었는지 탄핵 전국에 또 청와대 견학을 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애기 데리고 갔는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하냐니까 아 맞아 탄핵이었지 하는데 안내하시는 그 경호원분이 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 만세 한번 불러달라고 해서 애하고 또 거기 불러주셨습니까? 또? 노무현 대통령 만세 한번 또 불러주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핵이 이제 2016년인데 우리가 그랬죠. 2016년 이제 많이 기억을 하는데 우리 평행이론이라는 요즘 이제 그 재밌는 그 뉴스가 네, 나오더라고요. 뭐 콜드플레이가 평행이론. 오면 탄핵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콜드플레이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 당시 이제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우리나라가 파리였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도 파리였다. 뭐 또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재밌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이제 트럼프가 11월에 당선이 된단 말입니다. 트럼프가 재림을 당선이 했죠. 되고 2016년에 12월에 탄핵이 되는데 이번에도 11월에 트럼프가 되고 12월에 탄핵이 되니까 트럼프가 이게 탄핵을 불러오는 거 아니냐라는 네, 트럼프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재밌는 얘기들도 내가 나옵니다. 당선만 되면 왜 한국은 대통령이 사라지냐, 뭐 이런 얘기했어요. 네. 공교롭게 이제 두 번이다 네.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가 지금 2016년을 좀 많이 눈여겨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 분위기가 지금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 11.3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11월에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왔어요. 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네. 빚내서 집 사라. 5년간 양도세 면제도 주고 취득세 영구인하도 주고 막 부양.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기분이 좋습니까? 그때 투자하기 진짜 좋은 예. 환경이었는데 왜냐하면 규제를 다 풀어주니까 다주택자들이 마음 먹고 가격이 떨어진 부동산을 이제 쇼핑을 하듯이 많이 구입을 하던 시기인데 집값이 올라가죠. 점점점 2014년, 15년, 16년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정부는 규제해야겠다. 특히 강남 재건축이 많이 올랐는데 11.3 대책이라고 해서 뭐 청약 조정 지역 지정을 하고 규제 대책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가을에 대출 규제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규제를 하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2016년과 지금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탄핵 기간에 좀 궁금한 부분인데 그건 뒤에서 좀 설명드리기도 하고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는 2016년에도 공교롭게도 지금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도 탄핵 때 기억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 그때 당시 이제 뭐 20대였고 또 그 이후가 지나고 나서는 뭐 한 30 말에서 지금 제가 한 40 중반 정도 됐으니까 네. 뭐 그런 흐름들을 봤는데 이제 뭐 전반적인 그 시장 환경을 보더라도 오히려 그때 당시는 부동산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시간을 지나가지고 본다라면 결국 탄핵 시기, 이 시기 때 그 기간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네. 뭐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뭐 이제 한 2, 3주 정도 지난 거지만 앞에 있는 시장 동향하고 비슷하게 만약에 판단을 해 본다라면 시장은 관망세가 있었던 건 항상 네. 그 나타났던 그 장세고요. 그 다음에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다시 이제 회복되는 눌려있던 그 매수세가 살아나는 네. 그런 국면들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그 추세 관련된 그래프를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부동산 트렌드나 추세 볼 때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트렌드가 굉장히 가파르게 변하고 변동성도 큰데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탄핵 시기가 엄청난 정치적인 쇼크고 사회의 파장이 크다 보니까 이거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 탄핵이라는 그 변수가 과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큰가라는 사실 의문도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3개월 만에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면서 그 가격들이 다시 뭐 반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짧은 기간에서 부동산에 좀 나타나기는 좀 어려웠다. 하지만 그 동일한 거는 거래량이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그 축소된 거래량이 그 이후에 2월 되면서 다시 거래량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는데 뭐 노무현 정부 시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 자체가 뭐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땐 그때는 경제 성장률도 더 높았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가격도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 진보 성향의 그런 어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회복이 더 빨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 소장님께서도 주셨던 그 박근혜 정부의 그 탄핵 시기는 지금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정책 수준이나 그다음에 이념, 그다음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어떤 정책 설계자들의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좀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 박근혜 정부 시절 때 보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도 그 거래량이 좀 가격이 이제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이제 좀 조정이 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매수 관망세가 두드러진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났고 그런 시장 흐름 자체가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축소세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 탄핵 시기가 이제 뭐 여러 정치적인 판단이 향후에 나오긴 할 텐데 그때까지는 결국은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고 거래량 축소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저도 사실은 탄핵을 다 기억을 하는데요. 나이대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대학 다닐 때 이제 탄핵이란 걸 처음 알게 됐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결혼할 나이라 집을 알아보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또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제 기억으로 두 시기가 어떻게 달랐냐면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강남 불패. 버블 세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강세고 정부는 어떻게 좀 눌러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잘 안 올라오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반응이 살짝 나오고 있을 때 탄핵이 났거든요. 제가 그때 촛불 시위 9번 다 개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본 게 경기공자 있지 않습니까? 경기공자가 그 분양가 6억에 나와가지고 당시에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끝내 입주할 때까지 소화가 안 되는 악성 재고까지 있었던 게 그 2016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강북에서 처음으로 이제 20억을 넘은 아파트가 당시에 6억이 비싸다고 사람들이 사지 않았다는 게 이제 굉장히 좀 놀라울 정도인데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랑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정부의 의지가 반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두 분께서는 현 정부가 지금 약간 멈춰 있긴 하지만 현 정부는 부양의 스탠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좀 눌러야 된다는 이제 과거의 정부의 스탠스라고 보십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성향에 따라서 뭐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뭐 규제를 좀 강화하고 보수가 되면 규제를 좀 풀어준다. 스탠스가 좀 있다. 뭐 부양을 한다, 억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시장 흐름이 중요합니다. 시장 흐름. 저는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권 누가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주택 시장 안정, 서민 주거 안정이 우선이지. 그렇죠. 부자들이나 뭐 아닌 사람들을 뭐 특정 지정을 해서 어떤 부양을 한다, 억제를 한다는 건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왜 규제를 했느냐?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갔거든요. 예. 기준선을 넘어서 오버슈팅하게 되면 이제 규제를 강하게 하는 거고요. 그렇죠. 언더슈팅,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규제를 풀어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규제를 풀어주니까 스탠스 자체가 이제 부양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게다가 또 보수 정권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기대도 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맞아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집값이 2022년 12월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미계약이 나오죠. 네.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게 미계약이 나오면 급속도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가 있으니 규제를 풀어줬는데요. 그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2022년 8월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 네, 이거 너무 기억납니다. 비싸. 이거는 한 반토막 놔도 돼라는 그런 강력한 발언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저 발언 저거 감당하기 힘들 텐데 막상 집값 떨어지게 되면 풀어줘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6개월 지나니까 집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갑자기 얼어붙었죠. 네.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다 풀어졌습니다. 저는 마포하고 성동구를 안 풀어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도 마용성은 남겨두겠지라고 했는데 마포와 성동도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8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그런 얘기를 해놓고 왜 이렇게 풀어주냐. 결국에는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라도 만약에 경험했잖아요. 네. 7, 8월 단기 급등 거래량이 뭐 9천 건이 넘어가니까 바로 대출 규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권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음에 뭐 탄핵이 만약에 가결이 되고 뭐 헌재에서 인정이 되고 또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뀌면 어떻게 되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 무조건 규제가 나옵니다. 누가 되더라도. 네, 근데 서울 집값이 생각보다 빨리 많이 떨어진다. 규제 풀어줍니다. 저는 오히려 더 빨리 풀어줄 수도 있다. 왜? 국회 180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집권 여당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당이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안 풀어주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규제 정책은 달라진다는 점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목표가 이제 주거 안정, 그 집값 안정인데 보수와 진보가 추구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좀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는 내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서울 기준으로 조금 이제 하방을 보고 계시고 실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전국이 어떻게 되던 간에 조금 더 빠진다면 이제 완화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님은? 완화책들 전국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양극화 해소라는 거는 결국은 얼마나 그 지역적으로 뭐 규제의 강도나 뭐 완화의 강도 또 부양의 정도에 따라서 지역을 살릴 수도 있고 살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 지역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규제 완화 쪽으로는 지방은 좀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큰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에 금융에 대한 규제가 들었을 때 수도권과 지방의 좀 차등적인 적용들 그리고 규제 지역을 그 지정을 했을 때 이런 차등적인 부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분양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미분양에 대해서 매입에 대한 뭐 조건들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한다라는 거죠. 다만 그런 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들은 하겠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하면은 정부의 재정 투입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재정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 재정 확보를 통하고 그 외적으로도 보면 민간에서 자본을 들여와서 지역을 같이 민간과 공공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 줘야 돼요. 그 말은 결국은 행정적인 부분들은 공공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민간에서 자본을 투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과연 이런 지방 쪽에 얼마나 우량한 그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수익이 없는 곳에 과연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교통망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교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교통이 개발되는 곳에 뭐 복합 개발 형태가 돼서 또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개발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완화를 해주고 어떤 일정 부분 부양을 해준다라고 해도 지방이 쇠퇴한 지방이 회복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꾸 재정적인 그 투입 또는 그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뭐 부양도 해줄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분양 같은 경우도 어떤 투기를 과열하는 것들, 분양가 상한제 지역들 이런 네. 쪽은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규제를 하는데 오히려 그 지역에 관심도가 쏠리고 그 네. 지역이 여기는 가장 투자하기 좀 적합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미분양이 많이 생기고 하면 일정 부분 분양률이 떨어지고 하면 미분양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미분양이 많이 쌓인다라는 그 관리 지역들이 부양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네. 오히려 낙인 효과가 찍혀버리는 그렇죠. 그런 효과를 발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부양책이 때로는 효과를 발휘를 하기도 하지만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 네. 그리고 여전히 뭐 그런 낙인 효과 안에서 민간들의 자본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좀 한계점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정책보다는 가장 뭐 수요를 살릴 수 있는 거는 금융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세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다 보니까 공급이나 뭐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적인 부분들을 낮출 가능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세제를 통해서 어떤 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환경들 뭐 이런 부분들을 그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지방 투자가 많고 했었을 때는 네. 법인들이 그 투자를 많이들 그렇죠. 해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법인은 규제를 엄청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뭐 세금이 최대 39%막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 네. 법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취득할 때 무조건 한 채, 두 채 사도 뭐 12%씩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위축되어 있고 움츠려진 시장에 개인 실소유자 그리고 주택을 거래를 안 해왔던 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곳들은 법인 투자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법인들이 이렇게 규제가 많고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권에는 그래도 어떤 법인 투자들 그리고 소규모 주택 그리고 서울 안에서나 수도권 안에서도 일정 부분 아파트를 제외한 상품 안에서는 좀 규제를 좀 완화하고 또 법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로 한다라면 비아파트 시장 그다음 지방권들 이런 것들도 예전처럼 활성화됐던 시장하고 환경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까 그 규제가 반대고 되고 부양이 또 반대가 됐다 이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지난 정부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사실 규제를 하려고 규제를 한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 뭐 잠시 1동부터 5동까지 있으면 네. 1동이 이제 올라가지고 규제가 되면 2동 사면 되는 거잖아요. 풍선효과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정부 인정 핫플레이스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근처만 길 하나 건너가지고 사면 내가 산 다음에 또 여기도 핫플레이스가 되고 맞습니다. 그럼 3동 사고 4동 사고 5동 사고 6동 사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 규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준 거고 부양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는 정부가 인정한 사면 안 되는 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정부가 이렇게 부양을 해도 안 되는 데인데 부양을 안 하면 완전 버려질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규제를 한다는 게 진짜 규제가 된 건지 그런 것들. 그 우리 돈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핀셋 규제라고 했던 네. 그 규제인데 오히려 투자지를 쪽집게처럼 찝는다라고 그렇죠. 얘기가 네, 나올 맞아요. 정도로 그것만 따라다니면 되니까. 네, 그것만 이제 찝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제가 최대한 늦게 풀리고 규제가 가장 빨리 되는 곳이 아무래도 집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정성적인 부분 외로도 정량적으로도 평가를 할 때 자체도 그런 일단 기준치를 넘어서는 곳들 중심으로 규제를 하니까 네. 그런 기준치를 넘어선다라는 거는 집값이 어떤 평준화가 되어 있거나 과열되는 시기 때는 그 평균을 넘어선 곳이기 때문에 네. 거기가 더 어떤 핫플레이스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할 때 핀셋으로 규제를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망치로 하는 게 맞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저는 거죠. 핀셋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게 동네별로 하니까 너무 이제 그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제 그걸 또 핀셋을 따라다니게 되잖아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집값만 오르니까 이제 허탈감만 생기는 것이고 규제를 안 할 수가 없을 테니 적어도 구 넘어가는 핀셋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네. 그러면 또 이제 반작용이 생길 수도 그럴 있죠. 수도 반대하시는 있긴 분들. 아, 우리 동네
옆 동네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 오르지도 않았는데 우리 왜 규제 안 하느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네. 지금도 사실 규제가 있잖아요. 토지거래가 네, 다 규제가 풀린 거 있고 아니죠. 아직도 강남 3구, 용산구는 규제 지역으로 아직도 그렇죠. 묶여져 있고 물론 토지거래가는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만 네. 공교롭게도 토지거래가 구역에 있는 물건들, 부동산들이 경매 낙찰 가율이 더 높습니다. 혜택이 있거든요. 무슨 혜택이냐면 토지거래가 구역은 이제 실소유자들 아니면 실거주자 아니면 이제 안 됩니다. 전세 끼고 갭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경매를 낙찰받게 되면 세입자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더 주더라도 감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토지거래 구역에 경매를 받아야 된다라는 또 공식도 그러니까 성립이 이게 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아무래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네, 돈을 어떻게든 벌기 피해가- 위해서는 네, 또 규제를 어떻게든 회피하는 피해가는 방법을 찾기 건데 때문에요.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게 조선 시대도 없던 거 아닙니까? 제가 집을 살 건데 윤허해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사실 토지거래가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이제 저는 변질이 됐다고 보는데 네. 토지거래가 구역은 우리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하게 되면 이제 땅 투기하지 말라고 네. 땅을 지정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 보면 사실 주택거래 허가를 해야 되잖아요. 주택거래 허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택거래 허가라는 명칭 자체가 네.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죠. 이게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주택을 공산주의 사는데 같죠. 네. 허가를 받아야 돼라고 하니까 토지거래가 구역을 이제 응용을 하는데 어떻게 응용하냐면 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면적 기준이 있는데 그 예외 조항에 10분의 1까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아파트도 다 대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낮춥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주택거래 허가처럼 이제 사용하는 규제를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었죠. 지금도 토지거래가 구역 집값 안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 공부하고 느낀 게 헤드라인은 보지 말고 예외 조항이 꼭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대로 하면 돼. 헤드라인은 그냥 뉴스에서 나온 얘기고 네. 예외 조항만 공부하면은 이제 길이 있더라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부동산에 질문드렸던 거에 늘 공통적인 게 내년은 조금 이제 쉽지 않다. 그리고 공급 또 서울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주 물량도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정부가 뭘 하기도 힘든 상황에 입주 물량은 예정돼 있으니까 잠깐 좀 빠질 것이다라는 대답을 많이들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실소유주 분들은 기회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저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는 뭐 기회를 삼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가 2016년에 얘기를 좀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는 두 가지 지수를 좀 봤습니다. 이제 거래량 2016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봤고요. 실거래 가격 이제 매매 지수를 봤는데 거래량부터 살펴보면 그 당시 거래량이 꽤 많았어요.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2020년, 2021년이 집값도 많이 오르고 거래량도 많았다고 어마어마했죠. 생각하는데 서울 기준에서 보면 2016년, 17년이 거래량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규제가 좀 풀려 있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 여러 채를 사는 시절이고 2020년, 2021년은 사실 실수요자들 위주로 좀 많이 샀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좀 다른데 2016년 9월이 11,000건이 거래가 됐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올해 7월이 9,000건 넘었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9월이 11,000건, 10월이 12,000건 거래가 됩니다. 11월에 이제 11.3 대책 나오고 미국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5,700건으로 떨어졌고요. 12월이 탄핵됐죠. 4,200건. 2017년 1월이 3,700건까지 떨어집니다. 12,000건 거래가 되다가 3,700건이니까 4분의 1 토막이 나는 겁니다. 물론 2월부터 5,700건, 3월이 8,500 늘어나죠. 대통령 취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니까 14,000건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예, 저도 한 건 했습니다. 예. 한 건 했습니다. 자, 거래량은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거래 가격,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큰 변동이 없습니다. 91.8에서 9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래량은 당연히 떨어지죠.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멈춥니다. 아, 몰라, 나 지켜볼래. 관망. 문제는 집주인들인데 매도자들이 가격을 뚝뚝뚝 떨어뜨리면 어떻게든 거래는 될 수 있는데 이건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실거래 가격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는 다 관망이죠. 아, 나 몰라. 내가 호가를 왜 내려? 일단 기다려보자. 그래서 2016년 보면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거래량만 떨어지고 제가 잠실 쪽에 이제 엘스 리센치 아파트들 이제 표본화되어 있죠. 저는 잠실을 좀 많이 보는데 잠실에 한 2만 세대 정도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제 표본 잡기 참 좋습니다. 2016년 탄핵 시절에 크게 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뭐 한 5천만 원,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는 동이나 층에 따라서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얼마나 오래 가고 빨리 끝날 수 있느냐, 오래 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5년 내년을 전망할 때도 우리 지금 예상은 그렇잖아요. 그때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 3개월 정도, 2, 3개월 후에 헌재 결정이 나오고 조기 대선하고 새롭게 취임하면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면 상저하고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네, 대부분 그렇죠. 뭐 상저고 하반기 되면 이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규제하기 바빴잖아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폭발적으로 하반기가 늘어나진 않더라도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앞서서 돈생께서 질문 주신 상반기가 오히려 기회 아닐까. 우리가 집값 올라갈 때 사실 집 사면 안 되는데 네. 사실 심리적으로 집주인이 5천만 원 올리면 사고 싶거든요. 반대로 5천만 원 내리면 안 사고 싶습니다. 네, 더 뭐가 떨어질 있나? 거. 이렇게 돼서. 더 떨어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자금력이 되고 필요한 실소유자라면 2025년 상반기를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상승 곡선이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보거든요. 상반기 중에서 한 2분기 정도면은 반등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우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가격에 대한 지표를 보면 지금 시장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뭐 주택 가격이 빠르게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눌림들이 강하게 나타나 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 소폭의 뭐 상승세 뭐 이런 부분들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거래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절벽 수준이기 때문에 하락 신호가 좀 강하다라고 평가는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매수에 대한 심리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들 보더라도 그 100을 초과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15를 넘어가면은 상승이고 이제 한 95 밑으로 내려가면 좀 하락으로 네. 보는데 그 100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역시나 이렇게 좀 위축되고 대출 규제와 여러 그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가 급감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수요 자체를 관망하는 수요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일정 부분들은 우리가 뭐 계획을 세울 때도 한 연말 정도 되면은 투자 계획이라든지 어떤 본인들의 계획을 이월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네. 운동을 한다든지 그럼 새해가 되면 네, 하고 싶다는 10년에 거죠. 다시 해보자. 예, 네.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이 연말 정도는 관망을 하고 그런 수요들이 내년 그 이사 그리고 어떤 계절적인 요인들이 좀 변동성이 있을 그 봄 시기 정도면은 회복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나마 지금 그 판단들을 하는 게 지금 정치적인 변수 이게 커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그 앞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탄핵에 대한 변수를 너무 강하게 그 뭐 이제 몰입을 하다 보면은 주택 의사 결정을 좋은 시점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탄핵의 어떤 결정이 되고 나서 매수세가 급등하는 것처럼 오히려 시점으로 봤을 때 탄핵은 중요한 게 아닌데 탄핵을 계속 보면서 좋은 시점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들을 협상이 가능한 그 시점이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들이 좀 줄고 선택지의 폭이 좀 넓고 이런 시기 때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요. 왜 제가 그 내년을 이렇게 좀 일찍 그 판단을 하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긍정적인 그 시장을 볼 수 있고 또 비관적으로도 볼 수 있고 중립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한 판단은 보통 이제 내년에 그 핵심인 게 뭐 금리, 그다음 금리 안에 뭐 대출도 있겠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공급적인 부분들 이게 문제로 볼 수 있는데 핵심. 근데 내년에 보면은 금리 인하될 거라는 그 기대. 이거는 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이겠죠. 그다음 뭐 대출에 대한 거는 조금 뭐 시기를 연기는 할 수 있어도 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공급도 크게 늘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뭐 정책적인 변수도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좀 방향성 자체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도심 안에서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상승하는 측면들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비관적으로 보면은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면 내년에 금리가
올라가고. 근데 이런 금리 올라간다라는 기대 좀 어렵거든요. 그냥 공급이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 인하가 생각처럼 되지 않고. 예, 금리가.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인하가 대폭 되지 않는다라면 뭐 중립적인 것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비관적인 것보다는 중립 또는 중립보다 좀 높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서울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년에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뭐 한 5에서 한 7% 정도 뭐 이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좀 그 중립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한 플러스 한 2% 정도는 뭐 상승하지 않을까. 근데 지방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대로 공급이 너무 네, 과잉 너무 공급이 많죠. 일어나고 대출을 그 규제를 했을 때 어떤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정책적인 그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을 한다라고 해도 뭐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네, 그렇죠. 사업성 이런 문제가.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지방권 같은 경우는 뭐 한 마이너스 5에서 뭐 한 8% 정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하면 서울은 긍정적일 경우에는 7%인데 지방이 마이너스면 뭐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뭐 사실은 탄핵보다는 그 지금 금리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부동산은. 예. 탄핵은 그냥 가던 길을 약간 흔들고 가는 것 같고. 그렇죠. 안개가 예, 그냥 잠시 그렇죠. 꼈는 근데 거죠. 지금 미국도 금리를 낮추긴 할 건데 되게 천천히 낮출 거야라는 그렇습니다. 신호를 보냈죠. 네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그래도 내수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내릴 거예요 했는데 지금 환율이 1,450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작년 여름에 불장이 왔을 때 시장에서는 올해 내년 중반까지 무조건 75bp는 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채권 가격에 녹아 있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5인데 대출금리가 3.6이었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예, 근데 그 기대가 되돌아오니까 지금 금리 다시 올라갔고 그러면 지금 사실 중요한 건 탄핵보다 금리가 생각보다 안 내려갈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부정 요인이거든요. 그건 부정요인이죠. 예, 이게 만약에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쭉 연결될 수 있는 요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좀 살펴볼 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 긍정도 있고 이제 부정 요인들도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집값이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2025년 상황을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변수를 좀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 송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긍정의 요인이라면 뭐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2026년, 2027년 입주 물량이 급감하죠.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전세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그리고 분양가가 내려가겠느냐? 지금 최근에 환율 말씀하셨는데 분양가는 뭐 인플레 환율이 때문에 이렇게 안 올라가게 내려갈 것 되면 같은데. 또 예.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어떻게 내려갈 수가 있을까?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과연 집값이 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긍정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집주인들은 이제 크게 동요되지 않는 특히 자산가들은 제가 최근에 자산가 모임에 좀 저녁에 다녀왔는데 탄핵 정국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네, 뭐 처음도 안타까운 아니고. 일이고 그냥 국가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지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나의 재테크 전략에 크게 변수가 되지 않는 분위기고요. 오히려 걱정하는 건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살짝 걱정하긴 합니다. 예, 혹시라도 다시 돌아오지 종합부동산세 다시 올라가면 좀 짜증 나는데 라는 정도 분위기고요. 또 한 PB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계엄되고 탄핵되면서 문의가 더 늘어나고 더 바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오히려 이걸 기회를 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불안 요소라고 본다면 이제 금리가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두세 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당연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본다면 2.25% 정도로 갈 것 같은데 지금 환율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미국 FRB도 뭐 2025년에 2번 정도 내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금 또 우리가 예상을 두세 번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저는 두세 번 정도의 인하는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미국이 2번 정도 내린다면 한국은행이 한 2번 또는 한 3번 정도 내리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거는 미국이 안 내리거나 네. 아니 2회에서 한 번으로 줄이거나 2회에서 한 번이 되거나 만약에 말도 안 되게 금리를 올려버리거나 이렇게 아니면 되면 뭐 동결해버리든지. 이제 정신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우리 막 당황하게 되고
우리 소위 말해서 멘탈이 나가면서 그렇죠. 굉장히 공포의 지배를 받는데 2022년 상황 살짝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금리 올라갈 줄 우리 다 알았잖아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점점 예상보다 너무 올라가고. 빨리 올라가게 됐어요. 야,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8%까지도 기준금리가 가나? 막 이런 공포가 지배가 되니까 사람들이 금매로 집어던지게 되는데 내년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뭐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확률의 문제인데 네. 저는 두세 번 내릴 확률이 그래도 51% 이상은 확실히 된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공포를 가지고 뭐 금매로 집어던지거나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 멈출 이유는 없다. 결국에는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뭐 금리를 못 내리거나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경기가 또 안 좋아져 있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내려간다. 내려야 될 걸 못 내리게 되면 나중에 내리는 것이고 네, 더 많이 내려야 되죠. 더 많이 내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 가지, 두 가지 현상을 보고 극단적인 공포를 가지고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스피커들은 또 엄청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저는 물론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으나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겠다. 결국에는 내 계획보다는 약간 틀려질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가는 길은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은 두 분께서 이제 동시에 그 상반기는 뭐 실수요자분들은 이제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 같고 송 대표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서두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인하는 어느 예상한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상저하고의 논리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라든지 서울 안에서도 차별화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두 번째 주제에서 한번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